안녕하세요, 여러분. 데인라에서 영어를 함께할 최은정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마 많은 친구들이 OT 보고 오셨을 텐데 진짜 쌤이 여러분들 위해서 맛보기 강의지만 정말 중요한, 여러분들 최근에 보신 너무 중요한 거 뭐였어요? 어려웠던 거? 유평이죠. 이 유평을 분석을 해드릴 건데요. 여러분들 아마 유평이 많이 어려우셨을 건데 쌤이 더 중요한 건 뭐라고 했어요? 우리 전반전 끝났단 말이에요. 이 유평이라는 이 전반전을 잘 분석을 하고 우리 후반전에 잘 뛰어나갈 전략을 세우자고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번 유평에서 어려운 문제들도 많았고요. 사실은 어떤 문항들은 내가 답을 봤는데도 왜 이게 답인지 모르겠고 시험장에서도 해석을 열심히 했는데도 답이 안 보였던 그런 의문사를 당했던 문제들이 많을 거예요. 그 문제들을 다뤄줄 건데요. 대표적으로 이번 오답률 1, 2를 포함해서 이 빈칸 문제도 굉장히 어렵게 출제가 됐고요. 이 빈칸 문제와 결을 같이 하는 이 함의추론 문제까지 한번 다뤄보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들 고질적으로 많이 어려워하는 유형인데요. 오늘 이 수업을 이해하시면 앞으로 빈칸이나 함의추론은 이렇게 풀면 되는구나 라는 게 잡힐 뿐만 아니라 이게 단순히 쌤의 해설은 이래서 이게 답이야만 알려주진 않거든요. 앞으로 이 문제는 평가원이 이렇게 설계하는구나. 평가원이 의도한 답은 이렇게 출제가 되는 거구나. 그리고 앞으로 수능은 이런 방식으로 또 출제가 될 수 있겠네 라는 것까지 같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함의추론과 빈칸 문제는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일단 함의추론 이렇게 생긴 문제입니다. 문제 안에 밑줄 친 부분이 있고 우리가 밑줄 친 부분의 의미를 파악해야 되고요. 빈칸은 이렇게 지문 안에 빈칸이 있으면 빈칸에 들어갈 말을 고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평가원이 어디에 밑줄을 긋는지 어디에 빈칸을 뚫는지가 사실은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요. 우리 평가원이 직접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함의추론, 함축적 의미추론 능력이란 글의 전체 내용에 비추어 밑줄 친 표현이 의미하는 바를 추론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우리 빈칸은요. 지문의 중심 소재 및 주제문을 찾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해당 지문의 중심적인 내용 혹은 그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세부 정보와 관련이 있대요. 뭐가요? 빈칸이요. 한마디로 글의 전체적인 내용, 중심적인 내용이 밑줄이랑 빈칸에 해당한다라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글의 전체적인 내용이요. 주제, 제목, 이걸 뭐라고 하죠? 글의 핵심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알아가실 거 간단합니다. 요거예요. 뭐다? 밑줄 친 부분과 빈칸은 핵심과 관련이 되어 있다. 그래서 아마 빈칸 문제, 빈칸 먼저 읽던 친구들도 많으실 텐데 사실 우리가 미리 읽을 필요도 없어요. 어차피 이 핵심과 관련이 있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수월하게 풀어내는 주제 제목과는 다를 바가 없다. 대입파악처럼 좀 풀어줘도 되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푸는 건지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21번부터 가볼 건데요. 21번 함축적 의미추론 오답률 5위였어요. 꽤나 어려웠던 문제인데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될지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쌤이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우리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이 발문 안에 뭐예요? 밑줄 친 부분이 뭔지가 나오거든요. 이 안에는 그냥 이거의 의미를 바로 우리가 선지에서 찾으면 문제가 성립이 안 되다 보니까 비유적인 표현이 보통 많이 나와요. 그럼 밑줄 친 부분 봤더니 다행이에요. 우리가 아는 단어란 말이에요. The ghost가 나왔어요. ghost 무슨 뜻이에요? 유령이라는 의미죠. 그러면 이 지문이 공포 소설일까요? 유령 얘기일까요? 아닐 거라는 말이에요. 이 유령이 이 글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찾아야 되고요. 그걸 찾기 전에 여기서부터도 추가적으로 먼저 힌트를 얻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볼게요. 유령 어때요, 여러분들? 일단 뉘앙스만 한번 볼게요. 이거 좀 좋은 뉘앙스인 것 같아요? 별로 안 좋은 뉘앙스인 것 같아요? 별로 안 좋은 뉘앙스죠? 그렇죠? 무섭고 뭔가 유령 같은 좀 투명한 그런 느낌도 들고 뭔가 허상적인 그런 느낌도 들고요. 일단 여러분들이 여기서 일단은 얘가 좋은 의미는 아닐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출발하면 좋습니다.
플러스 앞에 고스트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너가 같이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유령이 되는 건데 이 유령이 뭔지 앞에 힌트가 있겠다라는 거 추가적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글을 읽기 시작할 건데요. 우리가 계속 뭘 할 거라고요? 이 밑줄 친 부분은 글의 핵심과 관련이 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핵심을 찾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글의 핵심을 찾는다라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이 핵심을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첫 번째,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 문제를 푸실 때 강약 조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이 항상 강으로 읽어야 되는 문장이 사실은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 글의 첫 문장. 이 글을 쓴 작가와 독자와의 첫 만남이 되는 이 첫 문장입니다. 사실은요, 어떤 글이든 첫 문장에서는 앞으로 글쓴이가 무슨 얘기를 할지에 대한 힌트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소개팅이랑 똑같은 거예요. 처음 만났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줘야 애프터가 있잖아요. 글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작가가 가장 고심해서 쓰는 문장이고요. 본인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함축적으로 드러내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이해 가셨습니까? 그럼 우리가 핵심을 찾을 때는 어떻게 할 거다? 첫 문장은 무조건 꾹꾹 눌러 읽을 것이다. 첫 문장을 꾹꾹 눌러 읽으시면서요. 핵심이나 키워드에 대한 힌트가 있는지를 살펴볼 거예요. 그럼 한번 해석을 해드릴 건데요. In fact, scientists attributing consciousness to any animal is so recent that the internet is older.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과학자들은 과학자인데 attribute 하는 과학자들이래요. 우리 attribute 하는 명사로 특징이라는 뜻도 있죠. 그래서 동사의 특징을 부여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뭐라는 의식이라는 특징을 누구한테 부여한다라는 거예요? 동물한테 부여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 최근이라 인터넷이 더 오래됐을 정도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어떤 개념이 나오고 있어요? 동물한테 뭐가 있다? 의식이 있다. 동물과 의식을 연결하는, 동물이 생각이 있다고 보는 관점이 굉장히 최근에 나온 관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치 이런 거예요. 쌤이 이제 강아지를 키우는데 우리 강아지 이름이 바다거든요. 우리 바다를 보면서 쌤이 우리 바다는 어떤 걱정이 있을까? 바다가 저녁을 뭐 먹을지 생각하려나? 그렇게 생각을 안 하죠. 동물이 애초에 사람들은 생각이 있을 거다라고 잘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최근에 어떤 관점이 생겼다고요? 동물도 생각이 있다라는 관점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가셨습니까? 그럼 핵심을 첫 문장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핵심이라면 어떻게 될 거다? 여러분들, 만약에 이 글쓴이가 하고자 하는 말이 동물이 의식이 있는 게 맞다라면 첫 문장에서만 언급하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언급을 해줄 거예요. 왜냐? 이 핵심은 글쓴이가 글을 쓴 이유이기 때문에 계속 비중 있게 다뤄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애니멀이 컨셔스니스가 있어. 애니멀이 컨셔스니스가 있어. 애니멀이 컨셔스니스가 있어. 똑같이 얘기하면 재미가 없겠죠? 그래서 다른 말로 바꿔서 패러프레이즈가 계속 될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어떤 표현이 나오냐? 우리 컨셔스니스랑 비슷한 표현을 찾아볼 건데요. 일단은 The question of animal awareness라는 표현 나옵니다. 우리 동물의 인지, 인식에 대한 질문, 의문이라는 책에 대해서 내용이 나오고요. 여기에서는 무엇을? Animal cognition, 우리 인지도 뭐야? 사고작용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진다라는 내용을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그러면 이게 계속 핵심이랑 또 반복이 될 건데 그 다음에 어떤 동물이 예시로 나오냐? Bats. 배트맨 생각하시면 돼요. 누구예요? 박쥐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쥐를 연구를 했더니 He became convinced they had inner worlds. 내부 세계를 가지고 있다는 게 확신을 갖게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의식의 다른 말로 지금 계속 반복이 되고 있다는 게 보이실 거예요. 바뀌지 않고 계속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박쥐들이요. flexible behavior, 유연한 행동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행동을 계속 바꾼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뭐의 징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True intelligence, 지능의 징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보이시나요? 처음에는 의식이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인지라는 말로, 그리고 내면 세계라는 말로, 그리고 지능이라는 말로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결국에는 이게 다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동물들이 뭐를 가지고 있다?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가셨습니까? 핵심이 바뀌지 않는지 계속 볼게요. 얘랑 또 같은 표현 여러분들 찾아볼까요? 지능이랑 비슷한 표현? 이런 표현이 또 나옵니다. 이 동물들이 problem solving abilities,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그런 것처럼. 한마디로 계속 동물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존재야라는 말을 반복을 하고 있네요. 얼마나 중요하면 이렇게 반복을 하겠어요? 글의 핵심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이 핵심을 파악을 했는데요. 이제 또 중요한 단계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얘는 주제 제목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밑줄 친 부분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알기 위해서는 요걸 살펴보셔야 돼요. 요즘 21번 함축적 의미추론의 특징입니다. 밑줄 친 부분 근처에 굉장히 힌트를 많이 주는 편이에요. 그럼 한번 살펴볼게요. 이런 내용이 나오네요. No one had yet found. 어떤 사람도 발견을 하지 못했대요. Any part of the brain unique to humans.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뇌의 부분이요. 근데 얘는 뭐를 담당하는 부분이야? For this hallowed consciousness. 이러한 신성한 의식을 담당하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뇌의 부분을 찾지를 못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 원래 어땠다라는 거예요? 동물이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없었어요. 인간만이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단 말이야. 근데 인간만이 이 의식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뇌의 부분을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드디어 이 밑줄 친 부분이 나옵니다. Was it time to give up the ghost? 이제 이 유령을 포기할 때가 되지 않았니?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봐요. 글쓴이는 이 유령을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이 유령은 글쓴이가 찬성하는 내용이 나와야 될까요? 반대로 반대하는 내용이 나와야 될까요? 찬성이에요? 반대예요? 아까 우리 유령에서 뉘앙스도 잘 여러분들 파악하셨단 말이에요. 마이너스. 글쓴이가 틀리다고 생각하는,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관점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럼 한번 다시 우리가 잡았던 핵심으로 살펴볼게요. 이 글의 핵심은 동물들도 의식을 가지고 있다였어요. 근데 the ghost 앞에 어떤 내용이 나왔다고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의식에 해당하는 뇌의 part, 부분에 대한 내용이 나왔어요.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인간만이 의식을 가지고 있다 라는 관점이 바로 우리가 포기해야 되는 관점. 이 글에서 the ghost, 유령이라고 언급하는 관점이 될 겁니다. 한마디로 이 핵심과 반대되는 내용이 이 밑줄에 들어가는 내용이 될 거예요.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습니까? 좋아요. 너무 잘하고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한 거냐? 이 밑줄이 뭘 의미할 것 같아? 라는 것까지 지금 주관을 가지신 거예요. 그럼 그거를 선지해서 한번 찾아볼 건데요. 어디 있습니까? 2번 볼게요. The belief that consciousness is a quality exclusive to humans. 어떠한 믿음이래요? 의식이라는 것이 퀄리티다. 여러분들 이 또 단어가 살짝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퀄리티 하면 질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특질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특질이자 특징이에요. 어떠한 특질이다? exclusive하다. 여러분들 이 exclusive라는 단어는요. 어디서 왔냐? exclude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우리 exclude 무슨 뜻입니까? 배제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exclusive는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얘네 빼고 다 배제하는 거야. 한마디로 우리만 가지고 있어. 이걸 뭐라고 하죠? 독점이라고 하죠. 독점적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를 그럼 해석해보면 인간한테만 독점적인 특질이라는 거예요. 뭐가? 의식이. 그러한 믿음이 바로 유령이 나타내는 말이 되겠죠. 한마디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인간만이 의식을 가지고 있다를 드러내는 선지 2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셨습니까? 잘 따라오셨어요. 그러면 함의추론을 정리를 해보자면 이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나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만날 때마다 낯선 지문들이 나오니까 문제마다 좀 다르게 접근해야 되고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평가원의 출제 원리에 따르면 분명한 행동 강령이라는 게 존재를 해요. 우리가 데인라 때 이거를 초이스러라는 공식으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간단하게 짚어드리면 이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 함의추론 문제를 만나면 밑줄 친 부분을 보고 내가 힌트를 얻을 수 있다면 힌트를 좀 가져가세요. 그리고 아까 보셨듯이 밑줄 친 부분은 이 글의 핵심이랑 관련이 있을 거예요. 핵심을 찾아 나갈 건데 이 핵심을 위해서 가장 강하게 읽어야 되는 부분 첫 문장. 첫 문장에서 키워드 최소한 잡으시고요. 이 키워드가 이 뒤에서도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면 글쓴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핵심일 거다. 여러분들 아까 핵심까지 잘 잡아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밑줄 친 부분의 의미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 함의추론의 요즘 트렌드가 뭐냐? 이 밑줄 근처에 진짜 힌트를 많이 줘요. 여러분의 핵심을 잘 못 잡았어도 진짜 여기서 정신 차려도 풀 수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밑줄 근처에서 힌트를 얻는다. 그리고 밑줄이 이걸 의미하겠구나라는 걸 생각하고 선지로 내려간다. 요 순서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알아갈 것은요. 바로 이겁니다. 쌤이 수업을 할 때 매 문제마다 단순히 이게 이래서 답이야 뿐만 아니라 여기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을 가져갈지를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여기에선 여러분들 이거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유형별로 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동 강령이자 공식이라는 게 영어에서도 존재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좀 간단하게 보여드렸는데 수업하면서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어에서도 이런 관점이 가능하다는 거. 방금 이해하신 분들은 이래서 이게 답이 될 수밖에 없겠네. 확실한 애라는 느낌이 드셨을 거예요. 영어도 더 이상 감으로만 접근하거나 애매하기만 해야 되는 그런 과목은 아니라는 거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해 가셨죠? 어려운 문제 잘 이해하셨어요. 그럼 우리 대망의 빈칸 문제로 넘어갈 겁니다. 빈칸 문제 가볼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빈칸도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똑같아요. 빈칸도 핵심과 관련된 부분에 뚫려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사실은 빈칸 문제를 푸실 수 있는 실력이 충분히 있으실 때도 약간 이런 거야. 시험지 봤을 때 뭔가 31번부터 빈칸 문제부터 어때? 약간 쫄게 돼요. 그쵸? 드디어 빈칸이 나왔구나. 내가 이거 어려울 텐데 이 생각을 가지고 푼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좀 쉽게 접근해도 된다는 거죠. 어차피 빈칸은 핵심이랑 관련이 있을 거니까 빈칸을 먼저 읽을 필요도 없고요. 여러분들이 그나마 좀 편하게 생각하시는 주제 제목처럼 좀 접근을 시작한다고 생각하면 훨씬 더 빈칸이 또 쉽게 풀릴 수가 있다. 제가 또 그거를 보여드릴 겁니다.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그럼 이 문제 살펴보실 건데요. 이 문제도 똑같이 뭐를 찾는 걸로부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글의 핵심을 찾는 것으로부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이 핵심은 뭐랑 관련이 있다? 첫 문장 앞부분, 어쨌든 글쓴이가 독자랑 첫 만남을 하는 부분에 또 힌트가 많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첫 문장 한번 읽어볼게요. Imagination continues to function when perception is not actively discerning objects. 상상력이라는 것이 작동을 계속한대요. 어떨 때? 지각이라는 것이 뭐를 할 수가 없대? discern, 지워진 단어였어요. 분별할 수 없을 때 사물을. 한마디로 분별할 수 없을 때 어떤 경우에요? emotion, 감정이 있거나 disease, 아프거나 sleep, 잘 때, 졸릴 때. 사실은요, 쌤도 지금 굉장히 졸려요. 지금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새벽 5시거든요. 쌤이 지금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넘어가는 시간인데 일요일날 밤까지 단과 수업을 하고 여러분들 위해서 또 이렇게
강의를 찍고 있어요. 그럼 봐요. 졸리단 말이야. 비몽사몽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막 사물이 잘 분간이 안 가. 뭐 쌤도 막 뭐 잘못 읽을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이야. 그럴 때는 내가 상상력으로 그걸 채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계속 볼게요. 여기서 이제 emotion을 가져와서 얘기를 하는데요. 감정이라는 것이 dispose one to see the world in a distorted way. 사람이 어떻게 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왜곡된 방식으로 하게 만든다라는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감정이라는 것이 세상을 왜곡해서 보게 만든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또 계속 보시니까 이거에 대한 부연 설명이자 예시가 나오는데요. A coward's perceptual disposition is affected by his disposition to experience fear. 겁쟁이들의 지각적인 성향은 영향을 받는데요. 그의 어떤 성향에 fear, 공포를 경험하는 성향에. 한마디로 겁쟁이들은 공포, 이제 막 두려움을 많이 느낄 거 아니에요. 그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느끼는 성향에 의해서 지각하는 성향이 영향을 미친다. 영향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A lover's expectations are affected by desire. Lover, 사랑을 하는 사람의 기대는요. 뭐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원하는 것, desire, 갈망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해석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이럴 때가 있어요. 지금 뭔가 소재 자체가 좀 추상적이다 보니까 내가 해석을 했어도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평가원에서는, 그리고 글쓴이들은요, 계속해서 본인이 얘기하는 게 뭔지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들은 계속 반복이 돼요. 힌트는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볼게요. 지금 이 겁쟁이와 이 사랑하는 사람의 감정을 지금 예시로 들고 있는데요. 사실 얘네들은 예시이기 때문에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 핵심은요, 예시를 일반화한 개념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문장 다음에 이걸 일반화해서 핵심을 얘기해 줄 거야 라는 걸 알려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 한번 네모 쳐볼까요? 어떤 표현이 있냐? In such cases 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그러한 경우에 이 경우들을 하나로 퉁쳐서 설명을 해준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이 다음에 나오는 문장 부분은 뭐가 될 거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 문장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 가셨습니까? 왜? 일반화해서 정리를 해주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여기서 뭐라고 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A small similarity between a perceived object and the thing one expects to see. 작은 similarity, 유사성이 있대요. 비슷하대요. 뭐와 뭐 사이에? 지각된 물체와 the thing one expects to see. 어떤 사람이 기대하는, 보기를 기대하는 물체 사이에 살짝 유사성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단어가 복잡해 보이는데 이 복잡해 보일 때는 한번 잘라보세요. Misidentification이야. Of the perceived object as that thing. 한마디로 지각된 물체를 그것으로 misidentification, 잘못 확인하는, 착각하는 걸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각된 물체가 있고 내가 보고 싶은 게 있는데 비슷해 보이면 그걸 착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좀 쉽게 예시를 들어볼까요? 지금 겁쟁이가 나왔으니까 겁쟁이 예시를 한번 들어볼 건데 그 유명한 겁쟁이가 바로 쌤입니다. 쌤이 굉장히 어렸을 때 겁이 좀 많았어요. 지금도 쌤이 사실 공포영화도 못 보고요. 놀이기구도 못 타요. 쌤이 이제 겁쟁이란 말이에요. 어렸을 때 근데 이제 겁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집에서 갑자기 밤에 깬 거예요. 내가 이제 화장실 가고 싶은데 불 켜기가 귀찮았어. 막 어둡단 말이야. 그러니까 귀신 나오는 거 아니야? 막 하면서 화장실 간단 말이야. 근데 갑자기 깜짝이야, 귀신이다, 귀신인 줄 알았네,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알고 보면 뭐예요? 대충 옷걸이에 옷이 걸려있는 이런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쌤이 봐. The thing one expects to see가 뭐야? 여기에서는 내가 보길 기대하는 게 뭐야? 귀신 나올 것 같아. 이 귀신이란 말이야. 그리고 내가 실제로 본 건 뭐야? 옷이 걸려있는 거란 말이에요. 얘 사이에 유사성이 있죠. 옷이니까 뭔가 이제 귀신의 성향이
귀신이랑 비슷해 보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뭐야? 이 옷을 귀신으로 착각을 하게 된다.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왜 이런 착각을 하게 된다고? 감정을 느꼈으니까. 내가 겁이 났으니까. 이해 가셨어요? 이 분별 능력이 좀 떨어진다. 상상을 하게 된다. 그런 내용을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얘가 뭐라고요? 이 글의 핵심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어요. 부연 설명 추가적으로 봐도 겁쟁이들은 적만 보게 된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갈망하는 대상만 보게 된다. 여러분들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비슷한 뒤통수만 봐도 그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 핵심을 너무나도 잘 찾아주셨거든요. 이해를 해주셨거든요. 그러면 우리 빈칸에 뭐가 들어가는지 볼 건데요. 우리 빈칸 문장, 우리가 핵심을 잘 찾은 다음에 정말 중요하게 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 아까 함축적 의미 추론에서도요. 밑줄 친 부분을 보면서 근처에서 힌트를 많이 가져왔죠. 빈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핵심을 잡은 다음에는요. 가장 또 중요하게 강하게 읽어줘야 되는 부분이 뭐가 될 거다? 바로 이 빈칸 문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이 빈칸 문장은 꼼꼼하게 봐주셔야 된다. 여기 함정도 있고요. 힌트도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빈칸을 찾아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요. 그럼 가볼게요. The more affected one is. 어떤 사람이 감정적으로 더 영향을 많이 받을수록 어떻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감정적으로 더 영향을 많이 받았어. 내가 어느 날에는 진짜 뭐 예를 들어서 TV에서 막 무서운 거를 봤어. 그래서 막 더 겁에 질려 있는 밤이야. 그러면 아까는 뭐 옷이라도 걸려 있어서 귀신으로 착각할 만한데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바다가 돌아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귀신인 줄 알았네. 뭐 강아지 귀신은 아닐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뭔가 말도 안 되게 착각을 더 많이 하게 될 수가 있겠죠. 이해 가셨습니까? 한마디로 이거예요. 이 감정이라는 게 더 커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을 왜곡해서 보는 거, 한마디로 착각을 하는 것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너무 잘하셨어요. 이번 빈칸 문제가 진짜 해석도 중요하지만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중요한데 이해하셨으면 정말 잘하신 겁니다. 근데 쌤, 저는 여기까지 보고 이거를 잘 파악을 못할 것 같아요.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쌤 뭐라고 했죠? 포기하지 말자. 끝까지 보면 또 힌트를 주고 있다라는 걸요. 우리 마지막 문장 한번 살펴볼게요. 얘도 굉장히 중요한 문장인데요. The greater the emotional investment, the more biased one's perception. 어떨 때 더 감정적인 투자, 한마디로 감정적으로 몰입이 되어 있는 상태가 더 커지면 더 어떻다? 바이어스하게 된다. 어떤 사람의 지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쌤이 이 문제를 가져온 정말 큰 이유 중에 하나가요. 바로 이겁니다. The more biased. 요 표현 때문에 사실은 가져왔어요. 우리 여러분들 바이어스 무슨 뜻으로 알고 있어요? 그쵸? 편견이란 뜻이죠? 그럼 편견이란 뜻으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우리가 감정적으로 더 고양이 돼 있고 몰입이 돼 있을수록 우리의 지각은 더 편견을 가지게 된다. 괜찮나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지각에 편견을 가지게 된다? 여러분들이 가끔 마주하게 되는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이에요. 분명히 내가 아는 단어인데 내가 아는 뜻, 내가 외운 뜻으로 해석했을 때 뭔가 해석이 안 되고 이상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사실은요, 요 단어요. 이번에 처음 나온 게 아닙니다. 작년도 9평 31번 오답률 2위였던 문항이고요. 작년에 사실은 이의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던 문항이에요. 이 문항의 정답 선지에 있었던 어휘입니다. 바이어스. 보이시죠? 여러분들, 이 당시에 이 문제와 오답률이 높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바이어스라는 표현 때문이었는데요. 이 지문 어떤 내용인지 이거 유명한 지문이니까 나중에 수업 시간에도 다뤄드릴 거예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이제 수컷새가 있어요. 얘가 이제 암컷새를 이제 꼬시고 싶은 거야. 꼬시고 싶어서 좀 이제 수컷새니까 좀 커 보이고 싶은데 뭐 이 친구도 이제 벌크업을 할 수는 없잖아. 뭐 PT 다닐 거야? 뭐 새니까 그걸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가 굉장히 똑똑한 게 본인의 둥지 주변을 이제 꾸며요.
이제 막 물체들을 많이 놔서 그 둥지가 작아 보이게 만들어요. 그럼 자기가 그 옆에 서 있으면 어떻게 돼요? 본인이 상대적으로 커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각적인 착각을 일으켜서 암컷을 꼬신다.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빈칸에 들어가야 될 말이 지각적인 착각이었어요. 근데 보기가 어떤 보기가 있었다고요? perceptual bias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많은 친구들이 bias는 편견인데 그럼 뭔가 새가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건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상하다 하면서 2번을 선택을 못한 친구들이 많으면서 이렇게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예요. 근데 볼게요. 여기에서도 그리고 이번에 다루고 있는 이 33번 문제에서도 이 바이어스는요. 우리가 평소에 외우고 있는 편견이라는 단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얘는 어떤 표현일까요? 맞습니다. 아까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감정적으로 고양될수록 세상을 왜곡해서 보게 된다. 착각을 하게 된다라는 내용이 나왔죠. 얘는 무슨 의미가 될 거다? 착각! 왜곡이라는 의미가 될 거예요. 이해 가셨습니까? 여기까지? 네, 좋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가 너무 중요합니다. 많은 친구들이 바이어스는 편견 말고도 착각이란 뜻도 따로 있구나 하면서 따로 외워요. 우리가 이럴 때가 많단 말이에요. 이제 사전을 찾아보다 보면은 여러 가지 뜻이 막 나와요. 그렇죠? 이 경우에는 이제 편견이란 뜻도 나올 거고요. 착각, 왜곡이란 뜻도 나올 거고 여러 가지 뜻이 나올 건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일단 많으니까 좀 짜증이 나는데 뜻이 많아서 일단 1번을 외우거나 이걸 다 외우거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한번 우리 원어민의 관점에서 생각해 볼게요. 원어민들은 이 단어의 뜻을 하나씩 다 외워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원어민들한테는 이게 다 하나의 의미로 보일까요? 맞아요. 하나의 의미예요. 그 하나의 의미를 맥락에 맞게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할 뿐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한국어로 표현해 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었던 거죠. 여기까지 이해 가셨습니까? 한마디로요. 여러분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을 때 사실은 이걸 다 포괄하는 단어의 핵심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 내가 단어를 외웠는데도 외운 뜻으로 해석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게 이 단어의 핵심 의미, 큰 의미, 뉘앙스를 파악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이어스의 뉘앙스를 알려드리면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뭔가 한쪽으로 치우쳐진 잘못된 생각을 바이어스라고 합니다. 거기 안에서 편견뿐만 아니라 착각이자 왜곡의 의미를 같이 담을 수 있다는 거죠. 이해 가셨습니까? 여기까지? 너무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뉘앙스를 위해서 또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지는 또 다음 문제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 문제 한번 마저 풀어보자고요. 뭐라고 나왔다고요? 감정적으로 격해질수록 우리는 착각을 많이 하게 된다라는 내용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빈칸에는 내가 감정적으로 될수록 착각을 많이 하겠네가 여러분들이 떠올랐을 거예요. 그럼 걔를 선지해서 찾으면 되는데요. 이 문제가 정말 만만치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착각을 많이 하겠네 라는 걸 찾았을 때 답이 잘 안 보여요. 이번 빈칸 문제의 특징이죠. 사실 답을 추론하는 것도 어렵지만 그걸 선지해서 찾아내는 것도 결코 만만치 않았습니다. 왜냐? 꽁꽁 다른 말로 바꿔서 숨겨놨거든요. 한마디로 아주 격하게 세련되게 고급스럽게 패러프레이즈가 되어 있어요. 아까 우리 21번에서도 의식이라는 표현을 지능, 문제 해결 능력, 내면 세계로 다르게 표현했던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이 패러프레이즈를 좀 살펴볼 건데요. 우리 2번 선지 한번 보실게요. The less similarity is required for the thing to appear. 덜 유사성이 요구된대요. 뭐를 하는 데 있어서? The thing이라는 게 appear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나타나는 데 있어서 유사성이 덜 필요하대요. 그럼 봐요. 우리 아까 the ghost처럼 the thing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그러면 얘가 가리키는 게 뭔지를 찾아야 되는데 여기서 이 the thing에 해당하는 게 뭡니까? 맞아요. 얘가 되겠죠. The thing one expects to see. 어떤 사람이 보기를 기대하는 것이 될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the thing은 뭐야? 내가 보길 기대하는 거. 아까 쌤의 예시에서 보면 귀신이 되겠죠? 귀신이 나타나는 데 있어서 유사성이 덜 필요하다.
아까 봤던 것처럼 진짜 막 옷정도 진짜 귀신이랑 닮은 게 아니라 진짜 우리 집 강아지가 지나가도 감정적으로 좀 격해져 있을 때는 또 착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이 2번이 착각을 더 쉽게 하게 만든다를 패러프레이즈한 표현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답이 뭐가 될 거다? 2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해 가셨습니까? 잘 이해하셨어요. 너무 어렵죠? 네, 이 문제 또 만만치 않게 많이 찍어줬던 선지들이 있는데요. 4번을 가장 또 많이 찍었네요. 한번 살펴볼게요. The more easily one can sense the world the way it is. 여기에서는 정말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The way it is는 있는 그대로라는 표현이에요. 한마디로 세상을 있는 그대로 더 보게 된다라는 거야. 얘는 뭐예요? 이 글쓴이가 하고자 하는 말이랑 반대말이죠. 더 많이 착각하고 더 왜곡돼 보이는 건데 똑같이 보인다니까 반대말이니까 절대로 답이 될 수 없겠죠. 이해 가셨습니까? 좋아요. 우리 빈칸 첫 번째 문제 했는데요. 이 빈칸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또 얻어가셔야 될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이 문제에서 다시 한번 느끼셨을 겁니다. 이 빈칸은 뭐랑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거, 이 글의 핵심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거, 요거를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반드시 빈칸 문장을 먼저 읽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쌤이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단어 공부를 할 때 한국어 뜻만 그냥 기계적으로 외우는 게 아니라 뭐를 보자? 큰 뉘앙스, 핵심 의미를 보자. 그래서 여러분들 쌤이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정말 원어민처럼 단어를 좀 습득할 수 있도록 계속 도와드릴 거거든요. 왜냐면 이걸 보셔야 돼요. 이 문제가 또 보여주는 게 뭐냐면 수능 시험은 단어 시험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를 활용해서 결국에는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여기서 요구되는 이런 방식으로 단어를 공부했을 때 사실은 훨씬 더 단어도 안 까먹고 쉽게 외워진다는 거. 쌤 이과생이라고 했잖아요. 진짜 단어 공부에는 진짜 도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다음 문제에서 또 단어 어떻게 살펴보면 되는지 그것도 같이 팁을 드릴게요. 그럼 잘 따라오셨는데요. 이제 조금 더 어려운 문항으로 갑니다. 우리 대망의 오답률 2위 문항 31번 문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참고로 31번은요. 진짜 여러분들이 별표를 좀 치셨으면 좋겠어요. 이 31번이요. 요즘에 여러분들 사실은 빈칸 31번? 약간 쉬어가는 문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요즘에 자꾸 31번이 좀 어렵게 나오고 있고요. 이번에도 오답률 2위까지 올라왔습니다. 2점짜리 문제지만 여러분들이 결코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되고요. 이 문제는요. 쌤이 봤을 때는 이게 왜 답이 이거지? 라는 의문이 드셨던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의제기도 아마 나올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 힌트를 드리자면요. 이렇게 이의제기가 나오는 문항들은 또 같은 패턴으로 수능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요. 사실은 이 문제가 이미 아까 보여드렸던 그 새가 벌크업 지문한 그 문제 있잖아요. 작년에 이의제기 너무 많이 나왔거든요. 그 문제랑 굉장히 유사한 패턴으로 이미 출제가 된 거예요. 이의제기가 많이 나왔던 문항들은 평가원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문제를 열심히 만들어도 한 번 수능이나 모평에 출제가 되면 많은 친구들이 이제 학습을 하니까 아무리 이제 수학 킬러가 나와도 한 번 나왔으면 그 다음부터는 패턴을 익혀서 풀잖아요. 그래서 이제 변별력이 떨어지게 되는데 이의제기가 나왔다는 거는 이런 비슷한 패턴을 또 내도 여러분들이 또 틀린다라는 거기 때문에 계속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만큼 이 문제는 어렵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정말 오늘 이해하시면 정말 다른 친구들보다 훨씬 더 우위에 서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도 해설 시작해 볼 건데요. 이 문제 여전히 빈칸이에요. 쌤이 아까부터 강조 드리는 것처럼 뭐를 찾아야 돼요? 이 글의 핵심을 찾아야 돼요. 그러려면 첫 문장을 꼼꼼하게 읽어줘야 되겠죠. 그럼 첫 문장 한번 살펴볼게요. Enlightenment, 계몽 얘기를 합니다. 계몽을 얘기를 합니다. 계몽주의 시대 이후에 preservation and conservation have been closely related. 어떤 개념이 서로 연관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preservation과 conservation이 연관이 되었대요.
그리고 taken as near synonyms. 이것들이 비슷한 동의어로 받아들여졌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conservation과 preservation 사이의 공통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요, 우리 글에서는요, 어떤 것과 어떤 것 사이의 공통점보다는 뭐에 대해서 훨씬 많이 얘기하냐? 차이점, 그리고 비교와 대조의 구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아주 글쓴이들과 평가원이 좋아하는 글의 패턴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 글쓴이는 비교 대조를 많이 하냐? 이거예요. 본인이 얘기하고 싶은 바를 비교 대조를 통해서는 조금 더 명확하게 설명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마치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중에 예를 들어서 연애를 했는데 여자친구가 나 얼마나 예뻐? 이렇게 물어봤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일단은 너무 정적이 길면 안 돼요. 너 예쁘지. 예를 들어서 너 하늘만큼 땅만큼 예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정말 임팩트 있게 얘기하려면 너 카리나보다 예뻐. 그러면 여자친구 굉장히 좋아할 겁니다. 이해 가셨어요? 여자친구와 카리나를 비교 대조해서 여자친구가 얼마나 예쁜지 확실하게 전달했죠.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글쓴이가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분법적인 구조를 굉장히 많이 쓴다라는 거예요. 그럼 한번 살펴보실 건데요. 이 얘기를 왜 하냐? 공통점이 나왔지만 공통점보다는 뭔가 얘네들을 대조할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는 거죠. 그리고 얘네들을 대조하겠다라는 시그널은 바로 이겁니다. 지금은요, 얘네를 묶어서 얘기했지만 뒤에서 얘를 떨어뜨려서 각각 얘기를 할 거예요. 결국 뭐다?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하겠다는 거죠. 이런 거예요. 강아지와 고양이는 귀엽다 라고 내가 묶어서 얘기한다면 강아지와 고양이의 공통점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근데 강아지는 애교가 많고 고양이는 도도해 이렇게 얘기한다면 강아지와 고양이의 차이점을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 가셨습니까? 그러면 이 글에서 정말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할지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얘네가 언제 떨어지나요? 여기 있네요. 뒤에 conservationist가 따로 떨어져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who distinguish their activities from preservation 이라고 나와요. 얘네 conservation이 뭐랑 비교가 될 거다. preservation이랑 구별이 된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얘네를 서로 다른 대상으로 보게 될 거라는 거죠. 우리 이렇게 이분법적 구도가 나왔을 때는 이 친구들을 각각 이렇게 A와 B로 나타낼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 얘 빈칸 문제이기 때문에 여전히 핵심이 중요할 건데요. 쌤이 아까 말씀드렸어요. 글쓴이가 중요하게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기 때문에 비교 대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A, B의 패턴이 나왔을 때는 이 각각의 특징이 뭐가 될 거다? 곧 핵심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빈칸 문제니까 하나 더 팁을 드리자면요. 이 빈칸에는 A나 B 중에 하나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셨습니까? 그럼 A를 먼저 출발해 볼 건데요. A가 특징이 뭔지를 봤더니 emphasize conservation's restorative aspects. restorative예요. restore 하는 거야. 재생시키고 회복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restoring a historical musical instrument. 뭐예요? 악기를 얘기하겠죠. 역사적인 악기를 재생한다라는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얘의 특징이 뭐가 나오고 있다고요? 뭔가를 재생시키고 회복시킨다라는 거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일단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근데 바로 빈칸 문장이 나오네요. 쌤이 아까 빈칸은 꼼꼼하게 보자. 그리고 얘네들 중에 하나가 들어가 있을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빈칸은 A에 대한 내용인가요? B에 대한 내용인가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 빈칸 문장의 주어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뭘로 시작했어요? 맞아요. conservationist로 시작을 했죠? A에 대한 내용이 나오겠네. 얘네들은 change, 변화를 받아들이지만 그것을 manage, 관리하려고 해. 뭐를 하기 위해서? 지속시키기 위해서. 어떤 상태를 지속시키기 위해서.
이해 가셨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결국 이 빈칸을 위해서는 A가 어떤 상태를 지속시키고 싶어 하는지를 이 아래에서 찾아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잘 캐치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A에 대한 또 특징을 계속 찾아 나갈 건데요. A에 대한 글을 읽고 싶은데 어떤 내용이 나왔어? B에 대한 내용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쉽다 이러고 있었는데 이 B가 비판을 한다라는 내용이 나오네요. 뭐를? A를요. 뭐에 대해서? Setting an additional priority on yield or harvest or use. 뭐에 우선순위를 두는 거에 대해서 yield, 생산과 수확과 사용에 우선순위를 두는 거에 대해서 지금 비판을 한다라는 내용이 나오네요. 그럼 봐요. 이렇게 나열되는 것들이 어떤 뉘앙스를 가진지 또 생각을 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뭔가 생산한 결과물이에요. yields, harvest. 우리가 농사를 지었어요. 수확물이 나오겠죠? 수확이 될 거예요. use는 뭐예요? 사용이 되는 겁니다. 얘네들의 공통점이 뭔가요? 뭔가 내가 결과로 우리 수확물은 뭐야? 농사를 짓는 거에 대한 결과물이자 뭐야? 목적이 되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얘네들은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있냐? 결과이자 목적적인 뉘앙스를 가지는 거예요. 이해 가셨습니까? 한마디로 컨servationist는요. 그냥 뭔가를 보존만 하는 게 아니라 결과나 어떤 목적을 향해서 그거를 restore, 회복시키면서 보호한다는 내용이 나오고요. B는요. 그냥 protect, 그 자연 그대로의 상태를 보존한다, 보호한다는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가셨습니까? 조금 어려운데 봐요.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예시를 들어드릴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환경을 보호해야 된다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환경 보전은 A에 해당하는 개념일까요? B에 해당하는 개념일까요? 어디에 해당하는 개념일까요? 생각해 보시겠어요? 우리가 환경을 보호하자 했을 때 아예 안 건드리고 그냥 둡니까? 아니면 우리의 목적에 맞게 적당하게 개발을 하면서 회복을 시킵니까? 우리 인간이 환경을 보호하자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쵸. 그냥 환경을 그 자체로 두고 싶어서 아름다워서 그것도 있겠지만은 인간이 계속 지구가 멸망하지 않아요. 망하지 않아요. 인간이 살 수 있으니까 이 환경을 활용할 수 있으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러한 이기심으로부터 환경을 보존하자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환경을 아예 터치하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한마디로 환경을 보존하는 것은 인간이 어떤 목적이자 결과를 위해서 이거를 회복시켜가면서 보호시키는 걸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환경 보존이라는 개념은 이 A에 더 가까운 개념이에요. 이해 가셨어요? 지금 conservation과 preservation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셨거든요. 그럼 봐요. 우리 마지막 문장도 한번 보실 건데요. 이 preservation은 뭐를 한다라는 내용이 나왔냐면 역사적인 악기를 어떤 상태로 그냥 발견된 상태로 둘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자연 그대로 그 자체로 둘 거야. 뭐를 하기보다는 여러분들 여기에 세모 쳐볼까요? rather than에 세모 쳐볼게요. 예, 뭐라기보다는 B는 이렇게 합니다. 뭐라기보다는 한마디로 이 뒤에는 B에 대한 특징이 아니라 누구의 특징이 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찾아야 되는 A의 특징이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도 우리가 아까 봤던 restore이라는 키워드 나오고요. 뭐를 위해서 display, 전시하거나 사용하기 위해서 얘를 조금 복구를 시킬 거다, 수리를 할 거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나온 내용이 뭐라고요? 이 conservation은요. 어떤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본인이 목적으로 하는 결과로 내고 싶은 그런 상태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보호하는 것을 의미한다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이 문제 진짜 어렵죠? 여기까지 따라오신 분들 진짜 잘하시는 건데 이 밑줄 친 부분, 이 빈칸에는 뭐야? 뭔가 결과나 목적, 의도의 뉘앙스가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까지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보시고 당황하셨을 만한 파트가 바로 이 선지 부분이죠.
정말 내용도 복잡하고 추상적인데 어렵게 찾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선지에서 안 보여요. 그쵸? 결과 목적에 대한 키워드가 안 보이는 거야.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텐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사실은 우리나라 학생들이 단어를 외울 때 주어진 한국어 뜻을 외우고 그거를 통해서 이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사실은 원어민들이 단어를 직접 받아들이고 쓰는 방식이랑 살짝 멀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수능 영어가 단어를 이제는 그렇게 공부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는 듯합니다. 작년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 트렌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 한번 이해를 해보자고요. 1번 선지 보실 건데요. desired예요. desired.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desired를 사전에서 찾으면 바람직한 의미가 됩니다. 바람직한이라는 의미가 돼요. 그럼 생각해 봅시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람직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한다? 컨servationist는? 글쎄 바람직한에 대한 내용은 없는데? 아닌 것 같아. unstable. 아니야. isolated, natural. 얘 natural은 이 preservation에 가까운 개념이니까 안 되고요. delicate, 세심한 얘도 아니란 말이야. 아마도 31번을 보고 답이 없는데 뭐를 골라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하셨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우리 한번 이 desired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가 보통 얘를 뭐라고 외운다고요? 바람직한이라고 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얘랑은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 아까 33번에서도 desire라는 표현이 나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desire는 뭡니까? 맞아요. 동사로 원하고 바라는 게 바로 desired이 되는 거예요. desired. 이 바람직하다라는 건 뭐냐면 약간 바람직하다란 말을 옳고 그름의 느낌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desired이 뭐였어요? 바라는 거야. 내가 바라는 방식이 바로 desired 된 거다. 그걸 바람직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한번 볼게요. 우리 아까 어떠한 결과나 목적의 상태를 위해서 보호를 한다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이 desired도 사실 마찬가지의 표현이에요. 내가 원하는 방식. 이 desired에는 나의 원하는 거, 내가 추구하는 거. 여러분들 지금 정말 열심히 공부를 진짜 피곤하시고 힘드실 텐데 열심히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있기 때문이죠. 그 원하는 결과이자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 가셨습니까? 이 원하다라는 말 안에는 내가 바라는 그 목적이자 나의 의도성이 들어가 있는 표현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desired를 그냥 바람직한이라고만 외웠을 때는 알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 표현이라고? 내가 원하는 거. 나의 의도나 목적이 들어가 있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답이 뭐가 된다? 1번이 된다. 와, 이거를 정말 이해하셨다면 여러분들 진짜 논리력이 너무 좋으시고 언어적 감각이 굉장히 좋으신 건데요. 제가 봤을 때 이번에 6평을 본 친구들의 99%는 이 문제를 이해를 못하고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이 패턴은 다시 출제가 될 거고요. 근데 이 문제랑 똑같이 나오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상황을 피하고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가 답을 맞히기 위해서 어떻게 단어 공부를 해야 되나? 아까 살짝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단어를 공부할 때 한국어 뜻만 보는 게 아니라 이 단어의 좀 원어민적인 뉘앙스를 캐치하는 게 중요한데요. 여러분들이 아마 내가 어떻게 원어민처럼 뉘앙스를 캐치해?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리고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은요. 여러분들한테도 너무나도 익숙한 방식이에요. 여러분들 원어민이시거든요. 지금 한국어에 있어서 모국어에 있어서 원어민이세요. 우리 한국어 단어가 정말 많은데 셀 수도 없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 많은 단어들을 듣고 읽고 이해하고 말하고 쓸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혹시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맞아가면서 국어사전을 외우셨나요? 그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 어떻게 이렇게 한국어를 잘 쓰시냐 이런 거죠. 여러분들 어렸을 때 잠을 잘 때 잠들기 전에
부모님이 동화책을 읽어주셨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계속 책이라는 거를 읽어오셨겠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단어들이 습득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 책을 읽다가 모르는 단어가 오랜만에 나왔어. 한국어 모르는 한국어 단어가 나왔어. 그럼 여러분들 국어사전 찾아보시나요? 아니죠. 여러분들 영어사전 찾아보실 시간 없는데 국어사전 안 찾아보시겠죠? 근데 어떻게 해요? 아, 맥락을 보면서 얘 이런 내용이니까 이런 뜻이겠네 하고 추론하고 넘어가시죠. 그리고 그렇게 추론한 단어들이 잊혀지지 않고 여러분들 안에 차곡차곡 쌓여서 사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사실 영어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영어도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요. 여러분들이 시중에서 보는 그냥 단어 뜻이 적혀있는 단어장을 그냥 사실 기계적으로 암기하고 무의지성으로 암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텍스트 안에서 자연스럽게 단어를 학습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할 수업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좀 공부를 시켜드릴 거예요. 우리가 텍스트 안에 있는 그냥 랜덤한 막 단어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같이 봤던 지문들, 여러분들이 풀었던 문제 안에 있는 단어들을 이 글이라는 뉘앙스 안에서 연결시켜서 예문과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해줄 거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우리 desired, 바람직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는 결국에 desire이라는 원하다라는 말에서 파생이 된 표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단어에 뭐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큰 뉘앙스이자 핵심 의미에 대해서 좀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겁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여러분들 단어에 이제 고민이 되게 많으실 텐데요. 이렇게 하면 정말 사실은 쉽게 단어를 외울 수 있고요. 이렇게 외운 단어는 잊혀지지 않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공부한 단어로는 문제가 풀린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킬링 포인트 정리를 해볼 건데요. 킬링 포인트. 여기에서도 정말 중요한 개념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핵심을 찾아나가는 데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거죠. 이 핵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구조가 많이 쓰이냐? 이분법적 구조가 많이 쓰입니다. 이분법적 구조. 아까 보셨던 것처럼 뭐와 A와 B를 비교, 대조하는 구도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 경우에는 빈칸은 어느 쪽 편이 들어가게 요거를 포착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와, 진짜 오답률 79%의 진짜 어려운 문제였는데 너무 잘 푸셨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드디어 대망의 오답률 1위 문제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쌤 이제 신났어요. 지금 시간은 새벽 5시 41분이에요. 한번 가보자고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일단 이 문제는요. 오답률 80%를 뚫었다. 그거부터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오지선다기 때문에 찍어도 20% 맞는데 이렇게 많이 틀렸다는 건 정말 어려운 문제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이해하시면 빈칸 선지는 정답이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라는 걸 또 얻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4번 보도록 할게요.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를 찾을 거예요? 글의 핵심을 찾을 거예요. 그리고 뭐가 중요할 거예요? 첫 문장이 중요할 거예요. 우리가 첫 문장을 읽을 건데요. 사실은요, 이 첫 문장 안에 정말로 중요한 표현, 작년에 6평, 9평, 그리고 수능까지 출제됐던 여러분 작년 수능 지문 중에 칸트 나왔던 되게 유명한 34번 문제 있거든요. 거기에 나왔던 표현이 그대로 이번 34번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쌤이 그래서 6평전에 굉장히 강조를 했던 표현인데요. 뭔지 한번 살펴볼게요. 바로 이 표현입니다. Not only, but also. 여기에서는 also가 생략이 되어 있네요. 이 표현 무슨 뜻인가요? 익숙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뭐뭐일 뿐만 아니라 뭐뭐도 A일 뿐만 아니라 B도 라는 표현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좋습니다. 근데 쌤은 이 표현의 뜻을 알려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not only A but also B라는 표현이 나왔을 때는
글쓴이가 우리는 결국은 목적이 핵심을 찾는 거란 말이에요. 글쓴이가 어느 쪽에 더 힘을 주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뭐가 이 글의 키워드이고 핵심일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A가 더 중요할까요? B가 더 중요할까요? 쌤이 만약에 우리 집 강아지 바다는 귀여울뿐만 아니라 똑똑해. 귀여울뿐만 아니라 똑똑해 라고 얘기했다면 쌤이 강조하는 건 귀엽다라는 걸까요? 똑똑하다는 걸까요? 생각해 볼까요? 언어는 직관도 감도 너무 중요하니까요. 생각해 볼게요. 뭐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B. 똑똑하다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이 not only but also B라는 표현이 나왔을 때 중요한 건 뭐다? A보다 지금 B가 중요하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요걸 알면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 훨씬 더 쉽게 핵심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첫 문장 한번 읽어볼게요. The dependent and shifting nature of art values. 어떻대요? 의존적이고 변화하는 성질이에요. 뭐에? 예술이란 가치에. 이것은 어디에 달려있을 뿐만 아니라 market, 시장에 달려있을 뿐만 아니라 그럼 얘는 뭐야? not only A but also B에서의 A에 해당하는 부분이니까 별로 안 중요하겠죠. 그럼 B가 뭔지를 봐야 돼. 이 변화는 예술의 가치가 뭐에 달려있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uppermost in the mind of today's art collector. 뭐예요? 예술을 수집하는 사람들의 마인드에 달려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첫 문장만 봤는데도 많은 힌트를 얻어가신 거예요. 첫 번째, 뭐다? 예술의 가치는 어떻다? 변화한다. 근데 여기에 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 글의 주인공 누구예요? 예술 수집가에 대해서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게 보이실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셨어요? 사실 예술을 소재로 한 글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경우에는 뭐 예술가 혹은 감상하는 사람들이 관중들, 관객들이 그렇게 주인공이 되는 일이 많은데 예술 수집가가 나왔단 말이에요. 키워드 잘 잡아주셨고요. 그러면 계속 읽어나가면서 우리 핵심을 잡아보도록 할 겁니다. Acquiring a work is acquiring a piece of art history. 작품을 얻는다라는 것은 그 예술의 역사를 얻는 것과도 같다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In signing his check, the collector asserts his belief in the future presence. Signing his check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쌤도 사실은 미술이나 예술에 좀 관심이 많아서 어렸을 때 좀 디자인 공부를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좀 미술품 투자를 공부해서 했던 적이 있어요. 쌤도 이거 뭐 잘 했었는데 이겁니다. 여러분들. 예술품을 투자를 할 때는 이 예술 작품을 뭐 진짜 뭐 작은 걸 살 수도 있겠지만 큰 거를 이제 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현금으로 결제를 안 하니까 외국 같은 경우에는 체크가 뭐예요? 여기서 수표예요. 수표에 사인을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결제를 한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럼 봅시다. 결제를 할 때 the collector asserts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믿음에 있어서 뭐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미래의 존재감, 이 작품의 미래의 가치에 대한 확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술품을 수집하는 경우에 봐요. 예술의 가치는 계속 변화한다고 했는데 가치가 더 높아지는 걸 사겠어요? 떨어지는 걸 사겠어요? 그쵸? 얘도 투자란 말이에요. 주식이랑 똑같아요. 이 가치가 오를 걸 살 거고 이 미래 가치가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게 될 거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셨죠? 근데 어떤 포인트가 나오냐? however이 나와요. however. 여러분들 항상 however과 같은 역접의 포인트는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장을 봤더니 history, 역사라는 것은 open, 열려있대요. 역사라는 게 열려있다는 게 뭐예요? 맞아요. 계속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and the merit of the chosen painting or sculpture. merit 하면 뭐예요? 장점이죠. 뭐의 장점이에요? 선택된 그림과 조각의 장점은 only the validation of the present day consensus. 오늘날의 합의일 뿐이다 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어떤 내용입니까? 사실 얘 이미 첫 문장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이렇게나 첫 문장에 힌트가 많다니까요. 예술의 가치는 변한다. 지금의 가치, 지금의 장점은 오늘날의 합의점일 뿐이다. 이 예술의 가치가 변한다라는 걸 또 내포하는 표현입니다. 그럼 봐요. 결국에 committing himself to a painting is the collector's own act. 그 스스로를 그 예술 작품에 전념을 시키는 것은 그 수집가 스스로의 행동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제 우리 빈칸에서는 빈칸 문장이 너무 중요하다고 했단 말이에요. 얘를 다시 읽어보실 건데 이 문장 안에 우리가 아까 배웠던 표현이 또 들어가 있어요. 보이세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Through it, he courageously affirms not only 뭐가 나왔습니까? 잘 찾으셨어요. not only 나왔어요. 무엇뿐만 아니라 his aesthetic judgment, 그의 미학적인 판단이 확실할 뿐만 아니라 but 하면서 또 나왔죠. 쌤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not only A but also B에서 B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한마디로 지금 but also에 걸리는 이 빈칸은요. 앞에 나왔던 글의 핵심이 들어가게 될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쌤이 빈칸이 계속 핵심이라고 했던 거 계속 반복되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럼 한번 보자고요. 해석을 해드리면요. 봐요. 예술 수집가가 작품을 사요. 그럼 봐요. 본인의 미적인 판단, 본인의 미적 감각도 믿겠죠. 그 예술 작품이 작품성이 있어. 그것도 믿겠지만은 중요한 게 뭐라고요? 예술의 가치는 계속 변하는데 미래에 future presence가 있다라는 그런 belief가 있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예술의 가치가 변하는데 미래가 어떨 것인지 안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지 예술 작품을 산다라는 내용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 가셨어요? 다시 우리 주식과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떨어질 주식을 산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식을 살 때는 얘가 오를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오를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건 뭐예요? 내 어떤 능력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 미래를 내가 알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 여기까지 가셨어요? 좋아요. 여기까지도 논리적으로 따라오셨다면 여러분들 정말 1등을 받을 수 있는 논리력이 정말 충분하신 분들입니다. 이 문제 진짜 어려운 문제란 말이에요. 그쵸? 근데 이거를 또 선제해서 찾는 게 만만치 않았다. 우리가 빈칸에 들어갈 내용이 뭐라고요? 미래에 내가 어떻게 될지를 안다 라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 작품의 미래적 가치에 대한 좀 언급이 나와야 되는데 그거랑 관련된 내용을 찾아보려고 했을 거예요. 그럼 이 선지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들 future, future value 이런 표현들이 직접적으로 드러났나요? 사실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어요. 근데 이 미래라는 걸 암시하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들 1번에 혹시 보이시나요? 어떤 표현? 맞아요. predict. 맞습니다. 예측하다입니다. 예측이 뭐야? 미래를 보는 거잖아요. 게다가 뭐라고 하고 있어요? Where art is going. 어디로 미술 작품이 향하는지 한마디로 미래에 어떻게 될 건지를 본인이 예측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예술 수집가들이 예술 작품을 산다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이 뭐가 되는 거냐? 1번이 되는데요. 이 문제에 각 선제들을 어떻게 골랐는지 한번 살펴봤더니 와우! 지금 정답인 1번보다 2번, 3번을 훨씬 더 많이 골랐죠. 사실은 쌤이 이번 문제에서 들려주고 싶은 건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왜 이렇게 2번, 3번을 많이 골랐을까? 그리고 왜 이렇게 1번은 못 골랐을까? 일단 1번. 사실은요. 얘는 빈칸은 1번으로 찍는 경우도 되게 많은데 못 찍었고요. 2번하고 3번은 왜 이렇게 많이 찍었냐? 2번을 한번 볼게요. 내용을 봤더니 The artist behind the work is reliable.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 작품 뒤에 있는 예술가가 좀 reliable, 믿음직스러우니까 그 내용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번 지문에서 artist, 예술가에 대한 내용이 한 번이라도 나왔나요?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쵸?
이 지문의 주인공은 아까 여러분들이 잘 찾아주셨던 것처럼 예술품을 수집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이번에 또 많이 골랐냐 이거예요. 이런 거죠. 일단은 이 지문 자체가 좀 추상적이고 내용도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빈칸에 이제 적당한 거를 넣어봤을 거예요, 빈칸에. 근데 봐요. 아, 예술품을 수집하는 사람이 예술작품 사는 거는 아무래도 이 화가, 이 예술가를 믿어서 그런 거 아닐까? 라고 하면서 골랐던 케이스가 많은 거예요. 이거 뭡니까? 여러분들 빈칸 문제에서 정말 많이 빠지게 되는 함정입니다. 바로 뭐예요? 확대해서. 얘 뭐예요? 뇌피셜이야, 뇌피셜. 우리가 그냥 배경 지식적으로 봤을 때 그럴듯해 보이는 말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이거죠. 우리 영어 지문은요, 배경 지식으로 푸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근거는 어디 있다? 지문에 있습니다. 얘는 답이 그래서 될 수가 없다. 너무나도 매력적이지만 답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선지를 고르신 분들은요, 요거 뇌피셜 확대해서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3번 보실게요. 3번은요, 일단 이번 지문이 뭐 history, 과거, present, 현재, future, 미래까지 시간적인 개념이 계속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선지 안에 뭐가 있으니까 이 time이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또 고르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 한번 이 선지를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The artwork tells the story of his time. 이 예술 작품이라는 것이 그 당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이 문제는 시간에 대한 개념이 나오긴 했지만 시간에 대해서는 무슨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술작품이 시간에 따라서 가치가 변화한다는 내용을 얘기한 거지, 이 당대 시대상을 잘 반영을 한다, 그게 지금 주인공으로 얘기가 나오는 게 절대 아니죠. 그래서 얘도 지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1번으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사실 빈칸을 만약에 못 풀어 찍었어도 보통 정배가 뭐냐? 1, 2번이란 말이에요. 통계적으로 1, 2번이 많이 나왔다고 이제 1, 2번을 찍는 친구들 되게 많은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답이 1번인데도 이렇게 많이 못 찍었다는 건 그 이유가 뭔지를 한번 우리가 또 살펴보셨어야 돼요. 그럼 볼게요, 여러분들. 한마디로 얘네들은 굉장히 매력적인데요. 얘네들은 그냥 딱 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 지문을 하나도 이해를 못했다는 가정하에 선지를 한번 보세요. 이 1번을 찍고 싶은지 한번 지금 생각을 해볼게요. 내가 이 문제를 찍어야 돼요. 그럼 1번은 찍고 싶을까요? 아니죠. 1번 별로 찍고 싶지가 않아요. 왜요? 아, 뭔가 좀 있어 보이지도 않고 조금 너무 짧고 뭔가 내용도 없는 것 같고 너무 밍밍해. 이해하셨습니까? 맞아요. 여러분들 사실은요, 이 문제가 쌤이 OT 때도 적중 얘기를 했었는데 작년에 쌤이 빈칸 지금 짧은 선지 많이 나온다, 그래서 짧은 선지 찍어서 오답 1, 2, 3이 다 맞힌 친구도 있었는데 이번에도 얘가 짧아가지고 찍어서 맞았어요, 이런 친구도 있던데 굉장히 위험해요. 봐요, 쌤은 짧은 선지를 찍으라고 한 적이 없어요. 쌤은 여러분들한테만 특별히 마지막까지 들으면 너무 대단하시니까 비결을 좀 말씀드릴게요. 정답 선지와 오답 선지가 설계되는 그런 방식에 대해서 알려줬던 거거든요. 요걸 한번 이해해 보세요. 여러분들, 정답이에요. 정답 선지. 여러분, 매력적인 오답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정답은 매력적으로 설계를 할까요? 글을 이해를 못했어도 얘가 대충 매력적이어서 보여서 찍어서 맞추는 거를 평가원에서 원할까요? 맞아요. 원하지 않겠죠. 정답은요, 오히려 덜 매력적으로 설계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도 이 1번도 그 예시예요. 덜 매력적이라는 증거? 1번을 고른 친구들이 정말 별로 없잖아요. 답임에도 불구하고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덜 매력적으로 보통 느끼는 정답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것처럼 별 내용이 없어 보이거나 좀 밍밍하거나 또 선지 길이가 짧을 때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간과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 문제도 그 증거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서는 이거를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킬링 포인트 정리해 보실 건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는 말이죠. 어떤 오답? 어떤 오답? 매력적인 오답. 매력적인 오답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막상 오답의 특징들은 너무 열심히 분석을 많이 해봤지만 막상 뭐에 대해서는 분석을 안 해봤어요? 정답에 대해서는 분석을 많이 못 해보셨을 겁니다. 정답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가원이 덜 매력적으로 설계를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쌤이 계속 출제를 해왔기 때문에 사실은 쌤이 작년에 이런 예측을 했던 것도 시험지를 보면 저는 학생의 관점이 아니라 출제자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설계했는지가 좀 보여요. 이번 6평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단순히 이게 이래서 답이야. 이 지문은 다시 안 나온다니까요. 이 지문들을 토대로 평가원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앞으로 수능은 어떻게 출제할 것인지, 이 문제들 안에 평가원의 의도는 어떠한 것들이었는지 이 단 4문제로 보여드린 겁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여러분들에게 항상 킬러가 됐던 이 빈칸 문제와 함의 추론을 통해서요. 만약에 이 오늘 수업이 정말 사실 굉장히 밀도 있고 어려운 수업이고 쌤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진짜 어려우셨을 텐데 여기까지 따라오신 분들이라면 쌤이 봤을 때 정말 1등급이 나올 수 있는 논리력이 정말 충분하신 분들이에요. 사실은 지금 수능 영어가 영어 실력도 너무 중요하지만 오늘 풀어드렸던 문제들에서 느끼셨듯이 내가 해석이 돼도 논리가 좀 부족하면 풀리지 않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논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쌤의 수업에서는 이렇게 그냥 글을 읽으면서 이래서 이게 답이야. 사후적인 풀이를 하는 게 아니라 평가원의 입장에서 먼저 평가원의 의도와 설계를 파악하고 여러분들이 이 논리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게 도와드릴 거예요. 쌤 수업을 듣고 국어 성적이 같이 올랐다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았는데 오늘 느끼셨을 거예요. 결국에는 쌤의 수업은 글이라는 것을 읽어내는 본질 그리고 평가원에서 어떻게 출제하는지 그 원리를 결합한 수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빈칸 외에도 다른 문항들도 6평 안에서도 그리고 지금까지 나왔던 평가원의 기출 안에서도 풀어낼 수 있는 이 방법들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하나하나 이해를 해보시니까 재밌지 않나요? 쌤만 재밌었나? 쌤만 여러분들 만나서 좋았나? 지금 막 새벽 6시가 됐어요. 이제 해가 밖에 떴을 것 같아요. 쌤 스튜디오인데. 어쨌든 여러분들과 이렇게 문제풀이 영상으로 만나게 돼서 너무 좋았고요. 이번 6평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이렇게 분석을 해두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이 후반전에 정말 지름길로 갈 수 있게 도와줄 거니까요. 나중에 6평 이 문제 말고도 이번에 순서 삽입 진짜 어렵잖아요. 순서 삽입도 좀 풀이를 해드릴 거고 많은 방법들을 알려드릴 거니까요. 데일라에서 같이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까지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나중에 데일라에서 만나요. 안녕! 킬러 빈칸 비어있는 자리는 언제나 그래 콜 핵심 긴장 그리고 첫 문장과 아이 컨택 첫 문장은 작가와 독자의 첫 만남 What I'm saying 기억해 핵심 never dies 표현만 갈아입고 runway처럼 다시 walk in 들려 형태만 바뀐 paraphrase 빛깔 계속 들려 echoing 정답 빈칸 문장 slice it like 미분 교묘하게 숨겨놓은 부정회생 No never less hardly 돌연변이 성질부터 뛰어들지마 반짝이는 미끼 don't fight 매력적인 오답 내 주거운전 머리에 띄워 떠올리기 안 보여 그럼 내려가 서로 내 잡이 없는 elimination 뭐가 결격 사유 감정 빼고 사실관계 평가원은 반드시 흔적을 남기니까 Drop the prejudice keep the logic follow the flow 은정적 사고 결국 답은 지문 피셔 결국 답은 지문 피셔